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혁신적 포용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범한 직선사기 광주교육의 1년 성과와 미래교육 청사진을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취임하신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직선 사기 광주 교육감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1년, 전체적으로 좀 어떤 1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네요. 나름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제가 정한 내적 목표에도 어느 정도 도달했던 1년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위로부터도 많은 칭찬도 받았고 격려와 응원도 받았습니다만 또한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일부 비판도 이렇게 피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1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광주교육의 입장 또 이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이래로 보자면 이 광주교육감 이전 교육감이 3선을 한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이었기 때문에 사실 광주에서는 비전교조 첫 교육감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기존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변화를 바라는 시선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정책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교육관이나 학교관이나 행정 방식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많이 이렇게 달랐고 일화 같은 것들이 현장에서 녹아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획일성이나 어떤 기존의 특정 이념 몰입 대진 것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념 지향적인 것보다는 우리 학생을 최고에다 두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학교가 기본적으로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배움이 일어나는 장소로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는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쪽에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고요. 행정 방식도 기존의 규제, 명령, 통일, 지시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바텀업 방식, 위에서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행정 방식이 바뀌었고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의 자치, 선생님들의 어떠한 교권을 최대한 보호해 주려고 했었던 그런 정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아마 큰 변화가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이제 지내고 나셨는데 최근 교육계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 질문을 꼭 처음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이 수능이 5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강하게 했습니다. 공정한 수능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이런 수능에서 변별력을 위해서 놔줬다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배제해야 한다라는 걸 콕 집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 학교 현장의 혼란도 혼란이지만 또 학교와 관련한 행정, 정책을 펴나가신 데도 좀 혼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정책은 무엇보다 타이밍과 그리고 정책 수용자들이 제시하는 주관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수능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의 혼란이 없지 않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킬러 문항이나 소위 일타 강사들이 출제하는 이러한 문항에 익숙지 못한 지역의 경우는 오히려 이런 문항이 제거됨으로써 그동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것이 올바른 바로 서게 되는 운동장이다. 특히 우리 지역과 같이 강남에 있는 최고의 정보나 아니면 일타 강사나 킬러 문항에 익숙했던 학생들이 유리했던 문항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는 조금 더 유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난이도 그리고 이 변별력을 어떻게 출제자들이 조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 서울 수도권 또 그리고 이제 지방 간의 학력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고요. 이제 정부나 여당에서는 이른바 이런 킬러 문항에 대한 이제 논란 끝에 이제 결국에는 사교육 경감에 대한 목적이 있었던 발언이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이런 킬러 문항들이 배제되어지고 좀 이런 과정들이 사교육이 경감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지요?
당장의 그 효과는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사교육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무엇보다도 또 내실화돼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특히 도농 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러한 변별력과 난이도를 유지하면서도 교과서 위주의 이러한 문항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러한 것을 했을 때 이제 결국은 사교육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광주 교육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아까 1년간의 변화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인상 깊게 말씀 남겨주셨던 게 획일적인 교육에서 탈피를 해서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또 아이들의 다양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변화들을 추진해온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몇 가지 정책만 예를 들어서 좀 해보들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학생들이 특히 MZ세대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할 때 최선을 다하고 또 만족을 느끼고 그 속에 몰입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업을 억지로 시키기보다는 하고 싶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자발적인 참여, 자기주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65 스터디룸을 만들어서 1인실, 다인실, 토론실, 정보검색실 그리고 인강을 듣거나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변화시키니까 우리 학생들이 더 자유롭게 이 학업에 몰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의 그 문화예술적인 끼, 재능 이런 것을 마음껏 발산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 저희가 학생 야외 버스킹 그래서 동서남북 광산구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의 끼를 발산하게 해줬더니 이거 역시 아이들에게는 아주 대박이었고 가을에 이제 광주 학생 탤런트 페스티벌로 벌써 107개 팀이 예선에 신청을 할 정도로 열광적인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고요.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글로벌 세계 한 바퀴. 이 11개국의 우리 331명의 학생들을 보내서 K-팝과 K-푸드와 K-컬처와 광주 정신, 5.18 정신을 가지고 나가서 거기 가서 그걸 전파도 하고 그쪽 문화도 배우고 하는 그래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진로진학과 관련되어진 정보를 최고의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진로진학 박람회, 고교학점 박람회 이러한 것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개최가 되었는데 특별히 올해는 23,000명이라고 하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대입 정보를 얻었고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얻어감으로써 대성황을 이뤘던 이러한 정책들이 아마 변화되어진 학교 현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교육감님 그 선거 당시 공약이기도 했었고 또 선거 과정부터 줄기차게 말씀해 오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광주 지역의 학업 실력이 좀 많이 하락했다. 지난 12년간. 그래서 뭐 실력 광주라고 하는 옛 명성을 좀 되찾겠다. 이런 포부도 밝히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또 평가를 하시는지요? 실력이 곧 이제 학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리터러시도 포함되어지고 의사소통 능력도 포함되어지고 인성도 포함되어지고 문화예술적인 감수성 플러스 학력.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는 개념이 실력인데 저희는 다양한 방면으로 이러한 실력을 키워주겠다. 그래서 그 소위 100명의 학생들이 한 줄로 뛴다면 1등은 하나밖에 없지만 자기가 원하는 이 100군데로 뛴다면 모두가 1등이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최선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문화예술적인 아니면 직업교육인 아니면 문화체육과 관련되어진 이러한 분야에 자기가 더 투자하고 싶은 아이들은 거기에 더 투자해 줌으로써 모두가 성공을 하게 해주자. 그래서 다양한 실력으로 미래를 키워주자. 학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주자. 근데 학력과 관련해서는 아직 관련 지표가 올 연말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주도적이고 학습자들의 참여 중심의 이러한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 365 스터디룸과 같은 것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확신컨대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대학 수능이나 상급학교 진학률이나 기초학력 미달률이나 이런 것들이 향상되어졌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이제 뭐 미래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그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뭐 AI, 인공지능 선도도시 뭐 이런 컨셉을 또 가지고 가고 있고요. 또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다양한 우리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뭐 기술, 학문 이런 것들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광주에서는 어떤 교육들로
그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디지털 기반의 이 교육 활동이 이제 도래하다 보니까 저희도 기본적으로 4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여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올 8월 말이면 스마트 기기를 모두 다 보급을 해주고요. 또 AI 팩토리 이 학급을 모든 학교에 하나 이상씩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빛고울 AI 교육원도 2025년 말이나 26년 초에 또 이제 저희가 개관을 하게 되어지고요. 최근에는 바로 오늘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정보통신부하고 시청하고 저희하고 함께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3년간 84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 강사를 양성해서 학교에다 파견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AI 홈워크 시스템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또 개발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위 코딩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과 AI 교육 시간을 대폭 늘렸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사를 양성해서 인력을 일단 보충하고 정보화 교사를 또 늘리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저희가 연수를 8월 말까지 다 마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미래 교육에 접근하고 있고요. AR이나 VR이나 메타버스와 같은 이런 방법 도입하고 최첨단의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는 소위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다양한 것들이 저희가 접목이 되어서 미래 교육을 이렇게 힘차게 밀고 나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지금 뭐 광주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뭐 학부모님들도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형 미래학교라고 하는 개념이 또 뭐 신선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 기존에 뭐 교육정책 관련해서 뭐 혁신학교라든지 여러 개념들이 사실 뭐 정권이 바뀌거나 또 지자체에서 뭐 교육감이 바뀌거나 할 때마다 있어 왔는데요. 광주형 미래학교에 대해 좀 소개를 해주시죠. 광주형 미래학교는 과거에 잘된 교육은 학교를 변화시키는 노력 중에 소위 혁신학교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계승하고 또 새로운 21세기에 맞는 학교 변화의 방법을 도입해서 저희가 만든 게 이제 미래형 자치학교. 혁신학교는 기존에 교육청이 만든 모델을 학교에다 이렇게 적용시키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새롭게 107개 학교가 이렇게 응모해서 지원하고 있는 이 소위 미래형 자치학교는 모든 학교가 특색 있게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운영과 특색 있는 사업들을 벌이면 저희들은 그거를 지원해 가지고 학교에 맞는 학교 변화의 방식. 그러니까 어떤 데에는 학업을 좀 올려야겠다라고 하는 데는 학업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 어떤 데는 문화예술 관련해서 자기가 집중 투자하겠다 그러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운영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투자해주고 여러 가지 학교가 원하는 그래서 107개의 새로운 모형이 생기는 이런 학교가 미래형 자치학교이고 이게 저희가 추구했던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의 새로운 행정 방식이 적용된 거고요. 이 말고 세 번째가 이제 연구학교. 그래서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그것을 이제 더 확산시켜보는. 그래서 광주의 미래형 이 광주형 학교는 크게 혁신학교, 이 또 미래형 자치학교 그리고 연구학교 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선생님들,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여러 정책들, 또 많은 변화, 또 급변하는 세상, 뭐 사회에 맞추기 위해서 또 빠르게 진행되어가는 이런 행정 정책들. 얼핏 듣기에 이제 교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따라가기 버거울 수도 있겠다. 혹은 좀 학교 현장에서 지도하시기에 좀 혼란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교사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뭐 최근에 이제 뭐 수업 공개나 참관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뭐 수업 성장 인증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 교단에 계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줄 세우기 아니냐는 비판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업 성장 인증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수업 성장 인증제는 줄 세우기가 아니고 인센티브를 소위 당근과 채찍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수업은 소위 과학성과 예술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진다고 합니다. 과학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술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업 공동체성, 그래서 수업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게 이제 전학공과 같은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나 수업 공개나 수업 나눔이나 아니면 수업 참관이나 수업 발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동체성이 발현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수업은 이렇게 날로 발전을 합니다. 저희는 이 수업 발전의 방법을 수업 성장 인증제라고 했지만 이거는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되어지지도 않고요. 당근과 채찍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교사의 자발성에 의지해서 하고 싶은 선생님은 하고 하기 싫은 선생님 안 해도 됩니다. 교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기 행동의 주체가 될 때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남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역량을 깨우치려고 하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교사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제로 과거 혁신학교처럼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점수화해가지고 채찍과 당근을 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교사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이러한 수업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우리나라 수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업 교류에 기회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건 강제성도 없고 당근과 채찍과 같은 이러한 20세기적인 방법을 절대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좀 전에 이제 먼저 질문을 좀 드렸는데 그 교사들의 뭐 역량과 또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뭐 준비하신 혹은 또 지금 시행 중인 이전과 다른 좀 정책들이 있다면요, 그것도 좀 짧게 소개해 주시죠. 예, 물론 이제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부단한 연수 그리고 이제 해외에 가서 많은 교류를 통해서 그러한 전문 연수나 이런 걸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될 거고요. 또 인문학적인 소양도 올려야 될 거고요. 또 인간관계나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도 또 올려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 줄 것인가. 그리고 수업이나 교사의 활동과 관련되어진 것이 방해 요소들을 어떻게 많이 제거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소위 교권 침해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호를 해줄 거고 교권을 최대한 보장해 줄 것인가 그러면서도 교사의 학습권을 유지하면서도 학생들의 수업권, 인권을 또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사의 생활지도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어느 범위까지는 학습권이고 어느 범위까지는 수업권이다라고 하는 걸 경계를 좀 이렇게 정해서 수업 중에 선생님들이 편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줘 보려고 합니다. 네. 지역의 좀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 문제를 좀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남 지역도 그렇지만 광주 지역도 최근에 이제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때문에 이제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들의 새로운 필요성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청에서는 이 다문화 학생들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정책, 또 어떤 대책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시고 또 시행 중이신지요? 예, 많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현황을 살펴보면 그 소위 광산구에 있는 모 학교는 다문화 학생이 한 반에 59.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대략 10명 중에 6명이 다문화 학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주해 오는 이주민들을 우리 사회에 적응시키고 소위 기존 문화에 끼워 넣기 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하도록 해야 하고 또 우리 주류 집단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포용하게 할 것인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공존하게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다문화 교육이 지금 나가야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내놓은 정책이 송정 이 다같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다문화 교육 센터를 만들었고요. 특별히 광산이 그쪽 지역이 워낙 다문화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 교육부로부터 소위 광산 교육 국제 특구를 이번에 선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가 선정이 되어지면 교육부에서 8억 그리고 시에서 5억 저희가 5억 해가지고 이 사업을 이제 5년 동안 시행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다문화 인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면서도 또 우리가 이중 언어를 배워가면서도
배워가면서 그들의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공존하게 할 것인가, 그들의 장점을 어떻게 살려주면서 그들도 글로벌 인재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네. 또 하나 또 지역 교육의 문제. 이건 뭐 광주 전남뿐만이 아니라 뭐 어느 지방이든 다 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일 텐데요. 이 수도권으로의 유입이 너무 많다 보니 이 교육의 현장에 있어서도 인재 유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뭐 교육청과 광주시 또 지역 대학, 직업계 고등학교들이 빛거울 직업교육 혁신 지구라고 하는 사업들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빛거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우리 교육청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 기업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교육을 하고 취업까지 이어지게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입니다. 5년 동안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게 되어지는데요. 지역에 거의 이제 전문계고 과거로 이야기하면 대학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특색 있는 전문계고에 특색 있는 학과 그리고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에 그런 특색 있는 학과 간에 배칭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 이 학생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바로 취업이 되어지게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프로그램은 점점 이제 확대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보육과 교육과 취업이 선순환 구조로 일어나게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조금 더 억제해보자. 우리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 외에도 저희들은 지금 동서남북 광산구 각각 교육 TF를 마련해서 교육청과 지역사회와 그들과 함께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 사업을 어떻게 펼쳐서 그 지역에 맞는 인재를 기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광주교대, 순천대학과는 4개 대학과는 직접 저희가 교육협력관을 서로 교환하면서 그 대학에 맞는 사업들, 대개 전남대학은 21개 사업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동연구소와 같은 대응 투자까지 하면서 이제 그러한 인재를 길러서 우리 지역에서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급변하는 만큼 또 세상이 급변하는 만큼 또 이게 지역 소멸의 위기가 커지는 만큼 이 교육청에서 대응으로 굉장히 분주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으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학생 또 학부모 교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광주교육은 광주 시민이 만든다라고 하는 슬로건 하에 광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또 의견뿐만 아니라 격려와 응원 속에 제가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저희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와 적성과 끼를 결대로 이렇게 잘 가르치고 배우게 함으로써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우리 광주에서 모두가 양성이 되어서 세계를 리드하는 광주 학생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교육청 많이 응원해 주시고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꼭 여러분의 자녀를 또 우리 지역사회를 세계적인 스탠다드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임 1주년이 조금 지난 광주 교육의 지난 1년과 또 앞으로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 소속으로 지난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염수 방류 얘기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집중호우 피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우크라이나와 연대를 강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하면서 귀국이 한 이틀 정도 늦어진 거 두고 여야 간 조금 설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집중호우로 인한 네. 국민들의 침수 피해나 여러 가지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했던 것에 대해서 네. 사실 이게 돌연 발생한 일이라기보다는 지난해에도 네.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지금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네. 기후 위기가
해마다 이제 이런 재난적인 상황이 반복될 텐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뭐 백지 상태인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 이런 발언들을 보면 네. 마치 러시아의 선전포고를 하고 돌아온 대통령처럼 보여져서 선전포고요?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우려가 크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와 연대하겠다 네. 하는 발언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이제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산정하는 건 아닌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고요. 네. 대통령이 아무리 본인이 갑자기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도 지금 재난 상황에서 부적절한데 그 자리에 가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화를 위협했다는 발언은 뭐 어떤 거를 지칭을 하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함께 러시아와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걸 그렇게 읽으신 거네요.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지금 뭐 재난에 대한 인식이 뭐 백지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인식이 이러한 7월 장마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출국을 하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난적인 상황들이 우리나라에 닥쳤단 말이죠. 그랬을 때 대통령의 행보를 국민들은 다 지켜보는 겁니다. 네. 국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하고 있는지 다른 것들을 더 우선하고 있는지 우리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행보로서는 적절치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를 가기로 결정을 했던 시점에는 이렇게 크게 사고가 터지기 전이었고 그리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있는 데가 곧 상황실이다 뭐 이렇게 옹호를 하던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표현 자체가 네. 결국은 나라에 이런 재난적인 상황이 닥치면 네. 그런 것들도 취소하고 빠른 조기 귀국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나라의 수반들은 그러한 행보들을 그동안 보여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총리 같은 경우는 G7 그렇습니다. 당사자 자격으로 갔다가도 뭐 재난 나니까 바로 귀국하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 산사태 난 마을을 찾아서 해외에서 산사태 소식을 듣고 그냥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무너져서 민가를 덮친 모양이라고 생각했지 몇백 톤 바위가 산에서 굴러내려서 뭐 이 정도인 줄은 진짜 자기도 본인도 살면서 처음 봤다 이러면서 엄청 놀라셨던데 이게 현지에서 보고를 제대로 받으신 건가 하는 의문도 없지 않아 드는데 어떤가요? 충분히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고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네. 이러한 보건들을 좀 촘촘히 살피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바로 귀국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는 대통령이 뛰어온다고 그 상황을 바꿀 수가 있냐 대통령실이 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논란 호객 해명도 그렇고 이게 왜 자꾸 좀 약간 뭔가 동떨어진 듯한 해명을 하는데 대통령실 직원들이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진짜. 문제는 말이죠. 네.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된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네. 해외 순방만 나가면 늘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자체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국격을 좀 손상시키거나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하나의 리스크처럼 느껴져서 늘 조마조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된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국가 재난적 상황 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인명을 잃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렇게 한가로운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나 국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전반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하나로 리더십을 확고하게 잡아가는 거는 해외에 있으면서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 말로 애둘를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분열은 혁신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낙연 전 대표나 친이낙연계 의원들을 겨냥한 거 아니냐 하면서 시끌시끌한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네. 이 혁신위원장께서 했던 발언을 거두절미하고 그 부분만 이제 말하자면은 언론에 편집이 됐다는 건가요? 편집을 해서 보여줌으로써 마치 특정 계파를 공격하는 것 또는
NY를 네. 지칭한 것처럼 보여지는 논리상의 맥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언론의 악의적인 뭐 편집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김은경 혁신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것들은 취지는 모든 계파들이 계파의 이익을 내려놓고 오직 당의 통합과 승리를 위해서 네. 한 목소리를 내자 하는 것이 그 취지였다고 보고 언론의 악의적 편집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데 서른 지금 5선 중진인데 뭐 개탄스럽다, 특정인을 겨냥한 마녀 사냥이다, 어쨌든 이렇게 반응을 했고, 이상민 의원도 5선 중진이신데 뭐 유쾌한 결별 뭐 이런 얘기했다가 당 지도부에서 뭐 엄중 경고도 먹고, 그러니까는 공산당이냐 왜 말도 못하게 하냐 이러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뭐 좀 약간 냉소 비슷하게 무슨 콩가루냐 저래갖고 내년 총선 치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뭐 노무현 대통령이 지하에서 통곡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발언까지 나오던데, 이게 전반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네. 당을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기사가 나오면 당사자와 직접 소통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의원님께서 김은경 혁신위원장하고 좀 직접 소통하셔서 이러한 내용들이 당신이 말한 취지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소통의 과정에서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언론에 노출된 것만 가지고 자꾸 즉자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서울 의원님이나 이상민 의원님이나 우리 당 안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중진 의원으로서 자산이시기 때문에 소신 발언은 뭐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지만 그러한 발언들이 불러올 파급 효과에 대해서 먼저 좀 함께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서른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을 꼭 지칭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당의 뭐 반기를 들거나 이렇게 좀 불편하게 만드는 발언을 하는 분들이 나중에 공천에서 탈락이 됐을 때 본인이 출마할 수 있는 어떤 명분 같은 걸 만들려고, 거봐라 그때 내가 했던 말 맞지 않냐, 이렇게 하려고 그런 행보를 보이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색안경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이제 뭐 초선 의원으로서 네.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심리적으로는 네.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언행들은 늘 뭐 가능할 수 있고요. 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종석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이 민주당 서울 강서울 지역위원회 특강에서 내년 총선 다음 대선에서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사실상 출마 선언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당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어쨌든 뭐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이제 패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네. 이 과정에 우리 당의 오래된 자산들, 인물들이 총동원해서 지금 위협받고 있는 민주주의, 이 검찰 독재 국가라고 칭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경제 위기, 네. 이러한 것들을 함께 담아서 새로운 시대 전환이 필요한 리더십이 네. 지금 부재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가장 뼈아픈데 네. 여기에는 오래된 경험, 역사를 가지신 분들이 네. 뭐 다 헌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러한 발언들이 네. 꼭 총선에 출마하겠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을 불러오는 것보다는 민주당이 지지자들과 함께 네. 총력 결집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읽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종석 실장도 특강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민주당에게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데, 출마를 한다고 하면 이게 당이나 총선에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위상이 정치적 위상이 굉장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전반적으로 사실 국회의원 선거는 어떤 바람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는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무적 고려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시네요.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본을 갔다 오셨는데 어떤 분들이 갔다 오신 건가요? 그 아까 소개한 단체는 어떤 단체인 건가요? 저는 이제 후쿠시마 네. 핵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대책위 소속의 의원이었고요. 네.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제 촛불행동 의원 모임하고 또 대책위 그리고 특히나 이제 타격을 받는 수산업 종사자들을 지지하고 있는 농해수위 의원님들하고 특히 이제 일반인들로는 농어민위원회 우리 네. 당에 또 어민 대표들 이렇게 해서 한 20여 명의 네. 인원으로 다녀왔습니다. 뭐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항의 시위도 하시고 그랬는데 가서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오신 건가요? 그러면은? 워낙에 뭐 빡빡한 일정으로 네. 다녀왔고요. 특히나 일본 현지의 국회의원들 또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여러 전문 단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총리 관저 앞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당일 도착하자마자 바로 달려갔는데 평화 포럼이라고 하는 시민 단체가 네. 이 핵오염수 해양 배출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계셨고 여기에 저희들이 합류해서 저희들의 이제 일본 방문 목적을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죠. 네. 일본 현지 언론들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일본의 이제 정치인들과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가장 좀 절실하게 호소하는 것이 일본의 언론들이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하는 거 것들이 같더라고요. 대체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리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높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건가요? 자기네들은 당사자인데. 대체로 좀 무관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최근 뉴스를 보면은 네. 핵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이 부족하다.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네. 하는 여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현재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자국 국민들에게 네.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방문해서 함께함으로써 네. 우리가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이제 일본에 모여드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그분들은 대단히 좀 힘을 받았다. 굉장히 반기는 그런 모습이었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국회에서도 이 네. 핵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해양 방류를 반대해야 된다.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것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해외 순방 간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 즉 일본 정부 당사자와 만나서 우리가 네.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동의하겠다라고 제 멋대로 지금 이야기한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헌법적 권한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최고 통수권자가 네. 자기 마음대로 이제 결정을 해버려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예고된 정상회담이었고 예고된 의제였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은 뭐 어떤 뜻인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끊임없이 우리 대통령에게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해달라. 네. 일본 정부의 철회를 촉구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지만 네. 대통령이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다. 나는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동의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하고는 특별하게 결정된 이야기가 없는 과정에서 외국에 나가서 당사국의 정부 수반과 독자적으로 말하자면 동의를 해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내에서는 뭐 아무런 명시적인 의사 표명을 안 하다가 그냥 해외에 가서 덜컥 용인을 해주고 그렇죠. 왔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근데 어쨌든 용인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방류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건데 뭘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아직은 뭐 방류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일본 내에서의 수산업자들 네. 또 일본 시민들이 사실은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애초에 일본 정부가 또 도쿄전력과 함께 일본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IAEA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해 관계자들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해양 방류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전국 수산업자들 일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 방류를 계속 강행한다 하는 거는 글쎄요, 그게 정치적으로 현재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할지 이런 건 굉장히 정무적 판단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뭐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빈 공간, 빈 틈에서 우리가 좀 움직여볼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표현하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익이 손해보다 더 커야 네. 방류할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해양수산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네. 그런 점에서 다른 대안이 전혀 없다면 뭐 해양 방류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대안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대안들을 채택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왕에 방류를 사실상 동의를 해주고 왔는데 새삼 방류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입장을 표명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치적으로야 이제 이미 뭐 넘지 네.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해양 방류의 문제는 한 번 방류하고 많은 문제가 아니고 네. 뭐 30년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의 생각으로는 네. 길게는 뭐 100년까지도 방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그러한 해양 방류 방식이 아니라 네.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좀 벌 수 있도록 네. 지금 당장 해양 방류는 좀 보류해서 시간을 좀 벌고 한 2, 3년은 충분히 벌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술적 문제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전반적인 논의의 틀을 좀 변화시켜가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네. 선택이 필요하다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건데 이거는 뭐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위를 띄우고 네. 있고 관련된 법안도 발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 오염수 해양 방류가 네. 이제 사실화됐을 때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적극적인 과학적인 모니터링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네.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므로써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네. 앞으로 계획이나 일정 같은 거 마무리 말씀 겸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오염수 해양 배출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관련해서 대안이 있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고 관련해서 국제적 연대의 힘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의 야당과도 적극 협력하고 공동 성명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태평양 연안 도서국가들의 정치인들과 또 시민들과 또 원자력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연대를 통해서 일본 정부를 더욱 압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용빈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